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욕 억제제와 그다음에 ADHD 약물, 특히 이제 성인 ADHD가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식욕 억제제와 ADHD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 약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금단 증상이라든지 내성이 있어 갖고 상당히 이제 의존성이 생긴다든지 또 오남용 될 가능성이 많은 약물들인데, 또 굉장히 뭐 살을 빼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중이 안 된다 이럴 때 좀 너무나 쉽게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굉장히 큰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잘 알고 잘 조절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약물의 어떤 정확한 기전, 위험성, 따라서 오남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약물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잠재성, 이런 거는 늘 이제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서 결어지는 격차 때문에 약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 시작부터 좀 얘기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 팩트 위주로,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 위주로 이들 약물들이 어떻게 오남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최근에 어떤 통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ADHD 치료제와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 그다음에 암페타민은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미국에서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암페타민을 ADHD 치료에 사용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암페타민으로부터 유도된 물질이고 또 작용 기전도 다소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가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콘서타라는 약물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런 약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고 또 효과도 강력하고 따라서 오남용의 우려도 높은 대표적인 이제 식욕 억제제가 흔히들 이제 나비약이라고, 그 이제 특정 회사에서 만드는 펜토민이 모양이 나비 모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비약처럼 이제 불리기는 했는데, 요 펜토민이라는 물질도 사실은 이제 암페타민으로부터 유도된 물질인 메스암페타민, 그래서 이제 히로뽕이거든요. 근데 그 히로뽕이랑 상당히 그 화학적인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든지 펜토민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암페타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작용 기전도 유사하기 때문에 암페타민의 위험성을, 물론 이제 이들 약물은 암페타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이들 약물들이 뭐 너무 많이 쓴다든지 너무 오래 쓴다든지 의학적으로 허가된 이상으로 쓰게 된다든지 그러면 사실상 암페타민과 비슷한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요렇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마약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류에는 마약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오피오이드, 그렇죠? 요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대마,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 자체는 아니지만 마약과 상당히 유사한 마약류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그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암페타민이라든지 펜디메트라진이라는 물질은 이제 펜터민과 함께 식욕 억제제로 쓰이는 정신운동 자극제다 이렇게 되고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ADHD 약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급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3호에 보면 가나, 다라, 목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제일 위험한 약물이고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는 약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물질이 LSD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환각버섯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목에 속한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의학적으로 광범위하다기보다는 특정 어떤 진단에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 쓰는 약물 중에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나목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암페타민이 나목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유도된 메탄페타민, 히로뽕도 이제 나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셨으면 하는 게 메틸페니데이트 그러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ADHD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암페타민을 못 쓰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까는 다소 안이하게 별로 위험하지 않는 약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요것도 사실은 나목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암페타민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 암페타민의 작용 기전은 이제 시냅스에 있는 시냅스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이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파민이랑 노르에프네프린이 용량이 증가해서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프네프린이 신경 전달을 이제 항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암페타민은 여기다가 실제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근데 암페타민으로부터 유도된 메틸페니데이트 경우는 재흡수를 차단해서 도파민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을 늘리는 건 암페타민이랑 작용 기전이 똑같은데 반면에 이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시냅스전 이제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생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암페타민보다는 좀 도파민을 올리는 능력이 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고용량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암페타민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의사와 긴밀하게 의논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써야 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욕 억제제로 쓰는 약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펜터민이랑 펜디메트라진이라는 약물인데 요것들은 이제 라목이니까요. 나목보다는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허가된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 약물은 굉장히 고도 비만에 있어서 주된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 치료제로 사용하고 대개는 1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알 먹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게 이제 마약 비슷하게 써서 저런 어떤 이 지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왕창 장기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 약물들이 암페타민의 유도체 또는 히로뽕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암페타민이 작용이랑 똑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 이들 약물들의 위험성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법률적으로 마약류에 해당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약물이니까 약물이 가지는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물론 다 있는데 오늘 주제로 봐서는 이들 약물들이 가지는 어떤 중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내성이라든지 금단이라든지 의존성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장기 복용 시 부작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진에 의한 약물 오남용의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라고 그러면 사실 오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눈에 봐도 체중이 많이 늘으면 비만이다. 그러면 이제 식욕 억제제의 경우는 사실은 오진에 의해서 약물이 오남용 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정해진
어떤 의학적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요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진에 의한 약물 오남용의 경우는 특히 이제 성인 ADHD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뒤에 좀 상세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ADHD가 아닌데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DHD로 진단을 하고 이들 ADHD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ADHD 경우는 쪼끔 다릅니다. 도파민이 떨어져 있다고 특히 이제 전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걸 정상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상인한테 이들 약물을 쓴다든지 또는 오진에 의해서 어떤 조울병이라든지 또 우울증 중에서도 비전형적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좀 기력이 없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조울병이랑 유사한 그런 우울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리는 약물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요. 제가 외래에서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도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복용식 부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을 하나만 들라 그러면 이게 이제 정신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인에 있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요맘때쯤에 이제 성인 ADHD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방송을 한번 드린 적이 있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약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면은 일단은 ADHD의 어떤 기전이라고 그럴까요?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파민 패밀리다 요런 표현을 썼는데요. 요게 이제 부모가 계시고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요 동생이 뭐 재밌는 게 있는지 이제 엄마 아빠를 뿌리치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ADHD의 보통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애들은 뭐 모터를 발에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산하게 뛰어다니고 꼭 ADHD가 아니라도 애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성향을 보이죠. 그다음에 뭐 주변에 조심하지 않고 뭐가 오는지도 별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ADHD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 원인이 뭐냐 이랬을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 ADHD 원인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가설이라든지 연구 결과로부터 간접적으로 뒷받침되는 요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 보자면 도파민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으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뇌의 간이라고 그러죠. 요 뇌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신경세포 가닥이 쭉 이제 뻗어 있고요. 요 신경세포 가닥의 말단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앞쪽 이마 쪽 요쪽에 있는 뇌의 전전두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속에 모여 있는 부위가 이제 통칭해서 변연계라고 얘기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우스 아쿰벤스, septum 이런 게 이제 도파민이 쾌락 물질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된 어떤 예로 들여지는 요런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마라든지 그다음에 편도라든지 요런 거 이제 우리의 어떤 뭐 공격성이라든지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는 부위인데 요런 걸 이제 통틀어서 변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파민이 결국 이제 변연계 쪽에 신경 전달을 하고 전전두엽 쪽에 신경 전달을 하는데 애들은 뭐 요런 상태죠. 도파민이 뭐 뿜뿜 뿜어져 나와 갖고 굉장히 이제 뭐 이제 활동이 지나치고 그다음에 쾌락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건 이 애들 경우 특히 ADHD 애들 경우는
뇌의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도파민 신경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쪽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 행동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식이랑 반하는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도파민이 굉장히 우리를 이제 흥분시키고 과잉 활동하게 하고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고거는 이제 요쪽 변연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전전두엽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부모의 역할처럼 운전대를 잡고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에서 도파민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ADHD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HD에는 오히려 도파민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도파민의 신경 전달을 늘려주는 이런 약물을 쓰게 되는데, 근데 왜 마약류 약물을 쓰게 되느냐 하면은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물이 대체로 마약 같은 성질들, 어떤 뭐 중독이 있다든지 금단 증상이 있다든지 자꾸 찾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쓰면은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파민 작용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마약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도파민은 무조건 안 좋고 악마 같은 물질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여기 ADHD에서도 얘기하듯이 오히려 ADHD 경우에 있어서 도파민을 올려줌으로써 ADHD 증상을 말끔히 치료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사실은 정신의학이 발전해서 이 도파민 자극제를 ADHD 약물에 썼던 게 이제 큰 성과가 됐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이 ADHD 이제 환아한테 도파민 효연제, 그러니까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쓰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전전두엽의 도파민의 신경 전달이 활성화되겠느냐, 요런 얘기인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을 쓸 때만 ADHD 증상이 좋아지고요. 계속 쓴다고 그래서 요쪽에 도파민이 정상화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애들의 경우는 ADHD 약물을 꾸준히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잠재적으로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물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써야 되니까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요런 게 있게 되겠고요. 근데 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성인 ADHD가 문제가 되고 옛날에는 성인 ADHD가 없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게 이제 ADHD 약물을 계속 써서 좋아진 게 아니라, 이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라도 어릴 때는 별로 발달을 안 하다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발달을 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릴 때 상대적으로 더 발달이 안 된 상태가 성인이 되면은 이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은 ADHD 약물을 쓰지 않더라도 대개는 이제 ADHD 환아들이 어른이 돼서는 ADHD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는데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는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인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성인이 돼서 ADHD 증상이 좋아지지만 성인이 돼서도 ADHD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게 이제 요즘 밝혀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실이 이제 왜곡이 되고 오해가 돼서 사실은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DHD로 진단을 받고, 또는 진단 없이 ADHD 약물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요즘의 문제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DHD 치료 약물은 암페타민이라든지 메틸페니데이트 외에도 아토모세틴이라는 약이 있긴 한데요. 아토모세틴이라는 약도 꽤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일반적으로 암페타민이랑 메틸페니데이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적고요. 또 어떤 오남용의 가능성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암페타민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방 안 되니까 메틸페니데이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품명으로 페니드, 메타데이트, 메디키넷, 콘서타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성분이 메틸페니데이트고요. 근데 이런 약물들의 차이점은
이제 약물의 제형을 좀 달리 만들어 갖고 얼마나 작용 시간을 길게 했느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콘서타라는 그 약물이 그중에서는 이제 제일 이제 효율이 좋아 갖고 이 작용 시간이 12시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12시간 간다는 뜻은 사실은 잠잘 때는 꼭 주의력이 이제 각성이 돼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아침에 먹으면은 잠잘 때까지 쭉 작용하니까 하루 한 번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서서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적다. 요런 얘기가 되겠고요. 페니드 같은 거는 이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루 3번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피크를 자꾸 올리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는 오남용의 가능성이 콘서타보다는 높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메틸베니데이트라는 약물이 워낙에 ADHD라는 게 메틸페니데이트를 썼다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대증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거고 꽤 오랜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메틸페니데이트 하나만 먹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증량시키는데 요게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도파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오래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암페타민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암페타민은 남옥에 해당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인 ADHD가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터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한 4-5년 사이에 사용 약물 빈도가 뭐 2배가 늘었다 하는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뭐 한 7배 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지만은 ADHD가 진단이 사실은 남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도 굉장히 이제 우려한다 요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인 ADHD 환자가 5년간 5배가 급증했는데 적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연합뉴스에 난 적이 있죠. 요게 이제 2023년 무렵에 났던 기사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요 무렵에 이제 식약청에서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부터 22년까지 ADHD 약물의 사용 빈도를 통계를 이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통계를 보고 어느 뉴스는 이제 우려한다 이런 데가 되고 어떤 뉴스에서는 환자가 많이 급증했으니까는 빨리 당신도 성인 ADHD인지 모르니까는 적게 치료를 받아야 ADHD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게 상반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봤던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 술 권하는 사회식으로 ADHD 약물을 권하는 사회다 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사소한 거에 짜증이 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충동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짜증이 나니까는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동반되는 증상이 우울이라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또 뭐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학교 보건소를 찾아간 모양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TCI라고 이제 성격 검사가 있고요. MMPI는 성격 검사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실제로 성격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과 심리 검사 중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검사인데 어떤 정신과적인 병리가 있는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ADHD를 진단하는 그런 심리 검사는 아닌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TCI MMPI를 했으니 ADHD가 다소 있는 것 같다. 또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는 콘서타를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제 콘서타를 먹었던 분인데 사실은 여기 우울이라든지 과다 수면이라든지 과다 소비에서 보듯이 이 환자 진단은 조울병이었습니다. 근데 조울병에 사실은 ADHD 약물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부작용이 생겼던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조울병 환자분인데 또 뭐 마찬가지 이유로 ADHD 진단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ADHD 약물을 드시고
또 사실은 ADHD 약물이나 식욕 억제제가 다 암페타민으로부터 유래된 약물이기 때문에 양쪽 다 식욕 억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각성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가지 약물을 써서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암페타민 사이코시스라고 그래서요. 암페타민을 오래 쓰게 되면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서 이게 옛날부터 조현병의 어떤 이제 양리학적인 모델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조울병 환자인데 이런 약물들을 쓰고 정신병적 증상을 발생해서 이게 뭐 조울병인 줄 알았더니 조현병이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습니다. ADHD가 있으면 우울해진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실은 ADHD에서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이게 어릴 때 ADHD가 없는데 성인이 돼서 ADHD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인 ADHD라고 진단받는 부분들 거의 80~90%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실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 ADHD가 확인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생각으로 "당신은 성인 ADHD니까는 어릴 때도 ADHD가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DHD라는 진단이 무슨 피 검사하고 사진 찍어서 하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단이 어려운 부분은 있고 또 ADHD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옛날에 ADHD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ADHD의 증상이다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어려서 ADHD 비슷한 증상이 없었을 때 성인이 돼서 ADHD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엄밀히 얘기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어릴 때는 ADHD 증상이 없었지만 환자가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은 ADHD에 대해서 기원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ADHD 약물을 복용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 흔하게 많이 듣는데 병원 갔더니 뇌파 검사를 했더니 뭐 조울병 또는 ADHD 양상이 조금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양상이 조금 보인다는 말 자체가 의학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는 조울병도 그렇고 ADHD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다가 환자분이 "내가 ADHD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물으셔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이 안 된다 또는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성인 ADHD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요. 맨 마지막 경우는 중3 때부터 무기력하고 목표가 없고 감정 기복도 심했다. 그다음에 사실은 공부에도 취미가 없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니기 싫었지만 취직을 해야 되니까 스펙을 쌓고 싶어서 학교 다닌 거지 공부는 재미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ADHD 약물이 공부 잘하는 약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다 소질이 따로 있고 뭐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뭐 대인 관계라든지 어떤 뭐 예능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난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재미가 없고 집중이 없고 딴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는 나는 성인 ADH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분도 메틸페니데이트 그다음에 플루오세틴은 프로작이라고 그래서 항우울제를 썼잖아요. 근데 항우울제도 사실은 조울병의 우울증인 경우는 조증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틸페니데이트랑 플루오세틴은 써서는 안 되는 약을 이제 더블로 써서 오히려 조울병의 증상이 심해진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식약청에서 이제 내놓은 실제 우리나라의 ADHD 약물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으로 가면 요게 몇 배더라고요. 몇 배든가? 2.4배 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자면은 요 10 대에서 32,000이 53,000 됐고 20 대가 7,600이 33,000 됐고 30 대가
2,300이 16,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 봤더니 10 대는 1.7 배가 늘었는데 20 대는 4.4 배가 늘었고 30 대는 5년 동안에 7 배가 늘었고 40 대는 4.6 배가 늘었던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아직도 10 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20 대, 30대 그렇지만 실제로 는 비율로 보면 30 대가 7 배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20 대, 40 대가 한 4배 정도 늘게 되고 4 배, 4.5 배 정도 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도 이미 이제 ADHD가 과잉 진단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등장한 지 한 10년쯤 되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으로 가면 2022년 시점 또는 올해 2025년은 훨씬 더 많은 약물이 사용되고 있을 텐데요. 이게 진짜로 ADHD가 증가한 걸 반영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10 대나 20 대가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10 대의 경우라면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연한 일이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지역별, 계절별 통계들이 있거든요. 통계를 보면 수능 무렵에 ADHD 약물이 처방이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중에서는 이제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또 급증하게 돼서 이 통계만 봐더라도 ADHD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수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취직의 문제라든지 직장 생활한다든지 이런 문제에도 급격하게 증가해서 노인들 경우에 집중이 안 되고 주의가 산만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성인 ADHD가 아니라 사실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한 스트레스라든지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럽고 그다음에 쉽게 흥분하게 되고 충동적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ADHD로 몰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정의하면 성인에서 초반한 ADHD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집중력의 저하가 있으면 성인 ADHD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가 있는 거에 아주 일부분만이 성인 ADHD다. 근데 성인 ADHD를 진단해서 메틸베니데트 써서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메틸베니데트 썼을 때 이제 나암옥에 해당되는 암페타민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약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에서요. 그래서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똑똑해지는 약으로 돼 있고 정상인의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부작용은 이게 살 빠지는 약으로도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ADHD 약물이나 식욕 억제제나 다 암페타민으로부터 유래한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살 빠지는 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각성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각성제가 돼 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주의 집중을 증가시키고 주의를 그러니까 집중력을 좋게 하고 주의 산만한 거를 좀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곧 똑똑해진다든지 그다음에 ADHD처럼 도파민이 떨어지지 않은 정상인에서도 집중력을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라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도파민이 요 정도라면 ADHD는 특히 이제 전전두엽에서 초록색으로 된 부분 이만큼이 이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ADHD 약물을 써서 딱 정상으로 맞춰 놓으면 좋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을 넘어서 이렇게 과잉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요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조증 경우는 도파민이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은 늘어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도파민만큼을 좀 덜어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항정신병 약물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조증 환자분한테 이거를 이제 ADHD라고 잘못 진단해서 도파민을 쏟아붓게 되면은 이제
정상인이 도파민이 쓴 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극단으로 증상이 생겨서 정신병적 증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모든 우울 증상이 그런 게 아닌데 대체로 무기력하다든지 그다음에 잠을 많이 잔다든지 매사 귀찮다든지 이런 형태의 우울증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울증 말씀드릴 때 우울증은 뭐 굉장히 천차만별인 여러 가지 진단이 짬뽕이 된 그런 어떤 복합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의 일부분은 이렇게 도파민이 떨어진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ADHD 약물을 쓴다면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암페타민 쓰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은 우울증을 개선시키고 정상 레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파민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우울증의 경우는 잠재적으로 조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정신병적 증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파민 레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자가보고 그러니까 뭐 의사랑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yes or no로 대답을 해라. 그리고 당신이 직접 요 설문지를 읽고 해 봐라 이런 거니까 되게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한 질문이지 여기서 이 6개 중에 4개가 체크되면은 성인 ADH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뭐 뇌파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신경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결정적인 진단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오랜 기간 이 환자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과를 관찰해서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요거는 사실 5분도 안 걸려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해당되면 성인 ADHD고 메틸페니데이 쓰자.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말씀드려 보자면은 뭐 이런 얘기죠. 어려운 부분은 끝내 놓고 마무리를 못 한다. 뭐 열심히 뭐 설거지를 해 갖고 식기세척기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전원을 누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될 텐데 성인 ADHD 아니더라도 이런 일 뭐 우리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필요한 일을 할 때 일머리가 좋은 분들은 딱딱 순서에 맞춰서 하지만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성인 ADHD 아니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도 피곤하다든지 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성인 ADHD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약속이나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다든지 미루는 경우 이거 뭐 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성인 ADHD라고 생각 안 하죠. 그다음에 뭐 조용한 ADHD다 해서 어떤 경우는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게 이제 ADHD 증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저도 좀 그런 버릇이 있지만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알게 모르게 좀 긴장이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괜히 쓸데없이 만지작거리고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인 ADHD냐? 뭐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멈출 수 없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다음에 힘이 넘치는 그런 좋은 컨디션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멈출 수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도 꼭 성인 ADHD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 항목들이 성인 ADHD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 말이 맞기는 하는데 저거를 성인 ADHD에 맞추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고 그게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욕 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인제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님 질문은
배고플 때 침이 엄청 나고 토할 것 같고 한켠이 답답한데 요거는 뭐 조금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과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저혈당일 수도 있고 정신과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ADHD랑은 직접적인 뭐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큐시미아는 이따 말씀드릴 약인데 큐시미아라는 거 이제 토피라메이트랑 아까 말씀드린 펜터민이라는 약의 복합제입니다. 근데 위고비가 몸에 더 건강할 거야 하는 얘기인데 다이어트 약물 중에 식욕 억제제가 아닌 약물 중에서 이제 GLP 유사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은 아니고요. 대사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작용하는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위고비가 더 몸에 건강하고 당연히 오남용의 우려는 거의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시미아라든지 펜타민이라든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약물을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ADHD 약물도 중독될 수 있느냐? 당연히 중독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페타민은 조금 이제 잘 이렇게 가다듬어 놓은 암페타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페타민 뭐 중독성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약물, 남옥에 해당되는 약물, 2등급에 해당되는 약물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DHD 약물을 길게 써야 되는 경우. 근데 사실은 성인 ADHD가 맞다 그렇다면 이미 성인이 되면 이제 전두엽이 더 이상 발달하기는 생리학적으로나 뇌과학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오래 쓰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길게 쓰게 되고 상식적으로도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길게 쓰게 되면 이제 끊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허가된 범위에서 제어를 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는 이제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HD라고 그러면 아까 도파민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는 정상으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ADHD다 그러면은 저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텐데 ADHD가 아닌 경우에 ADHD 약물을 썼을 때 이제 끊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까망하얀님 질문은 성분이 같으면 작용은 완전히 똑같으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작용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작용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 흡수가 천천히 일정 부분씩 일정하게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은 흡수가 됐다가 이제 피크를 치고 아래로 내려왔다 또 먹으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느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니디와 콘서타 중 콘서타 오리지널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저게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거는 이제 제약 회사 제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제약 회사가 남들이 안 만드는 약을 만들면 그게 이제 특허로서 이제 보호가 일정 기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보호를 풀어버리고 어떤 제약회사든 이 성분에 해당되는 약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 기간 중에 약물 또는 보호가 끝나더라도 원래 그 제약회사가 만든 약물을 이제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콘서타는 이제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리지널 약물이 맞고요. 페니드는 말하자면 그 이제 보호 기간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풀렸기 때문에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니드도 한때는 이제 오리지널 약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처방에 있어서 차이는 작용 시간의 차이랑 그다음에 혈중 농도의 오르락내리락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다면은 저렇게 한 번 먹을 수 있는 약물을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모다피닐도 큰 틀에서는 이제 스티뮬런트 정신 자극계 그다음에 도파민 촉진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그 나코렙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면증에 많이 이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암페타민이라든지 뭐다 메틸페니데이트만큼 각성작용이 강하지는 않고요. 따라서 이제 오남용의 우려도 상당히 적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ADHD 경우에는 보조적인 치료제로서 등재는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다핀을 사용 안 하게 됩니다. 성인의 나이는 뭐 21세 이상이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때그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ADHD에서 성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마 18세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18세 기준으로 하면 18세 이후에 발병한 ADHD는 아니 또 18세 이후에 발병한 ADHD는 ADHD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8세가 넘어서도 ADHD 증상이 있으면 이제 성인 ADHD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전전두엽은 요즘 얘기하는 거는 18세가 넘어도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18세여도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 안 하고,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제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모든 거를 순서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게 하는 이런 건 아직도 부족한 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성인의 나이는 훨씬 더 20대 중후반이 돼야 성인이 되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안 우울증, ADHD를 가진 성인이 있다면 불안 우울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저분이 실제로 성인 ADHD가 맞다면 성인 ADHD부터 치료를 하면 오히려 불안이나 우울증이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ADHD를 먼저 치료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인 경우는 불안과 우울증이 있으면은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짜증스럽고 주의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인 ADHD 진단을 내리고 ADHD 약물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울증의 형태는, 특히 ADHD로 오인되는 우울증의 형태는 조울병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프네프린이 올라가게 되면 불안 증상을 굉장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콘서타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불안 초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안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ADHD도 좋아지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좀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SSRI, 그러니까 항우울제와 ADHD 약을 같이 복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45분이 좀 넘어가서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도 성인 ADHD 약물과 마찬가지로 암페타민으로부터 이제 유도된 물질이고요. 특히 이제 펜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펜디메트라진 경우는 메탄암페타민, 암페타민보다 더 작용이 강해서 오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희로병과 그 구조적으로 더 유사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면 암페타민 같은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는 저게 이제 허가된 범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약물 들어라 그러면 이제 펜터민이랑 펜디메트라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펜터민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욕 억제 효과가 펜터민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 같은 라목에 속하던 약물이지만 세밀하게 따져보자면 펜터민이 조금 더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 퓨린이라든지 디에타민이라든지 아디펙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명을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한국 약
약학원인가 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이들 약물들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어떤 용량으로 판매되는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펜터민 경우는 43개 제형이 있고 펜디메트라진 경우는 26개 제형이 있습니다. 저게 나온 지가 한 1959년인가 나온 약물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약물이고 뭐 특허도 다 풀리고 그 이후에 신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약물이 일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많이 쓸 약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26개 제형, 43개 제형이라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이 약물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오남용되고 있다. 요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량 순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GLP 유사체라고 말씀드렸던 요런 삭센다라든지 위고비 같은 주사제 또는 이제 먹는 약물이 가장 판매량이 많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물론 이제 주사제니까는 무작정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이제 관찰해가면서 써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 큐시미아인데 요거는 이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피라메이트는 이제 경련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제 요거 자체로도 좀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한때는 뭐 좀 쓰였었고요. 그다음에 조울병 경우에 이제 기분 조절제로 쓰였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효과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그렇게 요즘은 많이 쓰는 약물은 아닙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펜터민과 이제 이 토피라메이트를 섞어 갖고 큐시미아라는 약물로 발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꽤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펜터민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모든 약물들이 이렇게 나비 모양을 가진 거는 아닌데 그냥 이 약물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은어 속어로서 나비약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약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블로그에 있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펜터민이 문제가 되니까는 펜터민은 마약류다,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이유는 의존성, 내성을 유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병적인 증상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적절한 체중 감량요법을 먼저 시행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를 조절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덜 먹는 거죠.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이제 비만 환자 30 이상 BMI 이상 30 이상의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등 위험 인자가 있는 이런 BMI 27인자의 환자에서 단기간에 주된 요법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4주 이내 그다음에 한 알이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알을 4주 이내에서는 단기 처방이 원칙이고요. 최대로 쓴다고 해도 3개월을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욕 억제제는 한 가지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는 이제 마약류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도파민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려갖고 항우울 작용을 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 식욕 억제제를 쓸 때는 항우울제도 같이 쓰는 거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약물입니다. 그다음에 허가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만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십 알씩 먹는 청소년들 또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 3개월 이상을 만성으로 쓰고 엄청난 약을 먹었을 때는 이건 암페타민이랑 히로뽕이랑 똑같은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정신병적 증상이 망상이라든지 뭐 그중에서도 이제 편집증, 피해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청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페타민에서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은 조현병의 증상이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조현병을 연구하는데 동물한테 암페타민을 주고 어떤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금단 증상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쓰게 되면 커피도 금단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펜터민이라든지 암페타민의 금단 증상은 커피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펜터민 자체를 하루에 한 알 1개월 쓰면 문제가 될 게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펜타민을 삼습적으로 복용하다 보니까는 조현병 같은 증상을 일으켰다. 그래서 환각 증상이 있는데 이게 필로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이었는데 한 알 갖고는 이제 뭐 전혀 뭐 그런 걸 몰랐는데 필로폰이 중독되면 이제 금단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펜타민을 열알을 먹었더니 금단 증상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 펜토민을 장기간 복용한 상태에서 열알 정도 복용하게 되면은 필로폰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경험한 분이 이제 리포트를 한 건데 펜터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 대면 끊기 힘들다. 2~3개월은 단기간에 살을 빼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끊는 순간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반대로 식욕이 억제된 게 아니라 식욕이 폭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도파민을 올려서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도파민이 올라가서도 저럴 수 있지만 떨어져도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긴 하지만 도파민이 이제 쾌락에 관련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의욕도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 약물들이 암페타민이 2차 대전에는 사실은 군인들 잠 안 재우려고 썼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잠이 엄청 오게 되고 그다음에 식욕 억제가 풀리게 되면 요요 현상이 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을 먹을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량 복용하게 되면 저게 이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혈관에도 문제가 일으켜서 오히려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 펜타닌 복용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3분 남은 것 같아서요. 요 이제 식욕 억제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님께서 메틸페니데이트 의존성과 중독성에 ADHD 환자가 복용하면 괜찮고 아닌 사람에는 의존성과 중독이 심한 편이냐 이런 건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저렇게 된 이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ADHD 환자라면 도파민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은 저게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또 의사의 처방과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약이 과다 투여되게 되면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ADHD 환자분이 쓰게 되면 의존성과 중독성이 없게 됩니다. 근데 ADHD가 아닌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는 저게 마약에서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존성과 중독성이 되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오세광 님이 쭉 질문을 여러 개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근데 애와야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꼭 뭐 커피 같은 거 많이 안 마셔도 급해지니까는 좀 정신이 번쩍 들고 밤을 새워서 공부하게 되면 일단은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근데 어학 시험 준비한다는 거는 그렇게 어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일종의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42.195km를 뛰려면은 그때그때 약을 써 갖고 정신을 바짝바짝 들게 하면은 결정적으로 잠의 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잠의 질이 안 좋아지면 낮 시간에 오히려 졸리고 집중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벌레가 입으로 들어갔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게 뭐 페니드든 다른 약물이든 제 경우는 처방을 안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효과 면에 있어서는 페니드가 이제 잠깐 뭐 작용 시간이 되게 4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신을 반짝하게 하는 데서는 효과가 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드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커피도 그 스티뮬런트 정신운동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는 게 여러 가지 커피의 여러 가지 향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다는 게 요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거 또는 차 같은 거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